자, 이제 드디어 2단원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2단원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제조생 이상 되는 분들이 보면 4단원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제조 및 품질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꼬아서 잘 나오진 않고 거의가 뭐 외운 대로 그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울 게 너무 많지만 뒤로 갈수록 머리가 다들 컴퓨터신지 잘 외우시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도대체 화장품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가 뭔지. 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보면은요, 우리가 화장품 종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화장품 종류 토너라고 하면, 토너는 우리가 거기가 물이죠, 그냥. 물. 그래서 수성 원료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로 만들었다. 좀 있어 보이는 단어로 우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로 되어 있는 화장품인데 수성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 뭐 가이밤이라고 해서 뭐 인기 폭발이죠, 그죠? 뭐 하나씩 다 사셨을 것 같은데, 자, 가이밤 같은 거, 립밤, 립스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름으로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유성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에는 우리가 물로만 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요. 기름으로만 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요. 이 물과 기름을 적절히 섞어서 안 섞이니까 우리가 유화제를 쑤셔 넣죠, 그죠? 그래서 유화제를 넣어가지고 둘이 섞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놨는 게 바로 우리가 고상한 말로 에멀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수성원료, 유성원료 두 개 섞었는 거를 우리가 에멀전이라고 부르고, 에멀전의 종류는 로션, 크림, 비비, 파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래서 어떻든 화장품을 만들 때는 우리가 자, 물만 들어있는 비커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일 종류가 들어있는 비커가 하나 있어야만 됩니다. 즉 수성원료와 유성원료를 각각 따로따로 담아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우리는 로션과 크림을 만드는데요. 물과 기름은 안 섞이기 때문에 요거에 중간에 도와주는 원료가 있어요. 물하고 기름하고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원료. 그게 바로 뭐냐?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라고 하면 화장품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누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네, 비누 맞습니다. 계면활성제. 네, 비누가 뭐 다 때만 삐끼는 비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떻든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도록 해주는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만들면 화장품이 너무 싸구리죠, 그죠? 싸구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내가 사랑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넣었죠. 첨가물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가물을 우리가 미백을 넣을 수도 있고 보습을 넣을 수도 있고 주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묽게 만들어져는 로션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점증제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크림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이러한 첨가물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럭셔리하게 보이도록 우리가 색소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는 크게 보면 물에 해당되는 수성원료와 그 다음에 기름에 해당되는 유성원료,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섞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계면활성제, 그 외에 사랑하는 첨가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성원료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물처럼 보이는 것들이죠. 물처럼 보이는 것들. 자, 정제수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알코올이죠, 그죠? 에탄올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올유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올유는 우리가 시험에 단골이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폴리올유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폴리올유가 하는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폴리올유는요, 물처럼 철렁철렁거리지는 않지만 약간의 점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점도를 가지고 있고, 이 폴리올유는 보습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왜 수성원료에다 넣어놨냐면 화장품을 만들 때 국물의 원료도 사용돼요. 즉 우리가 위에서 보면 이 하나의 그릇과 이 두 개의 그릇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는 국물이 물이고 하나는 국물이 오일이었었죠. 그죠? 근데 이 폴리올유가 국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즉 정제수를 안 넣고 여기에다가 뭐 글리세린이나 부틸렌이나 부틸렌이나 아니면 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왜 어성초 추출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성초 허브를 넣어가지고 네, 물에다가 팔팔 끓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틸렌 글라이콜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빼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폴리올유는 우리가 수성원료로 취급을 하지만 약간의 오일하고도 조금 친해요. 오일하고도 약간 친한 그러한 성격이라서 대부분 우리가 용매제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떻든 물처럼 보이는 국물로 사용되는 것들은 정제수, 에탄올, 폴리올유가 있다. 우리가 향수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칙 뿌리면 빨리 확 날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알코올, 에탄올을 제일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향수를 많이 만드는데, 향수는 에탄올에 물론 뭐 첨가물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에탄올에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이 에탄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은 국물에 해당되는 수성원료, 정제수, 에탄올, 폴리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유성원료를 한번 보면은요, 유성원료는 우리가 오일이라고 하면 됩니다. 오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식용유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식용유처럼 생긴 거는 뭐 튀김이나 전을 할 수 있는 식용유 형태로 된 건 다 유성원료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음식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올리브유나 해바라기유 뭐 이러한 기름 타입도 있지만 마가린, 버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가린, 버터 이런 것들도 우리는 유성원료라고 해요. 그래서 유성원료에 보면은 고형이라는 게 나오죠. 고형.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보면 액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액상으로 된 거는 식용유처럼 유동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마가린이나 버터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성은 그럼 두 가지로 갈라졌죠. 그죠? 녹혀져 있는 기름과 고체화되어 있는 기름, 이렇게 뭐 소기름, 돼지기름도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둘 다가 자연계, 합성계, 자연계, 합성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연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천연이죠. 천연. 천연에서 온 거, 합성계통, 천연에서 온 거, 합성에서 온 거 이런 식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천연 액상 타입, 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유와 거의 흡사한 제품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자, 자연계에서 왔는 액상이라고 하면 세 가지, 동물에서 온 거, 식물에서 온 거, 광물에서 온 거. 광물에서 왔다고 하면 땅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그래서 동물에서 뽑았다라고 해서 동물을 통째로 참기름 짜듯이 찍 눌러갖고 짰는 게 아니고, 이 동물의 피하 지방이, 우리 사람도 피하 지방 많으면 굉장히 뚱뚱해지죠. 그죠? 그래서 피하 지방에서 끄집어낸 오일이 동물성 오일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식물성 오일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씨앗에서 참기름 짜듯이, 우리가 참기름은 참깨라고 하는 게, 그 씨앗이죠. 그래서 이러한, 씨앗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일을 짰는 게 대부분 식물성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아보카도 오일 여러분들 아시죠? 아보카도. 여러분들 아보카도 드셔보셨나요? 어때요? 샐러드로 안 드십니까? 느끼하죠? 네, 느끼합니다. 왜 느끼합니까? 아보카도 과육 자체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는 유일하게 씨에서 뽑은 게 아니고 과육에서 뽑았죠. 과육의 기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육에서 뽑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올리브도 과육에서 뽑았네요. 네. 근데 어떻든 아보카도는 이 과육 자체에 그 기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단맛도 많기 때문에 아보카도가 좀 약간 끈적입니다. 기름 자체가.
끈적이기 때문에 보습력도 굉장히 좋죠. 설탕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아보카도를 우리는 아토피 제품에 많이 사용하고요. 아기들 이 바르는 뭐예요? 마사지 오일? 예, 그런 종류로도 많이 만듭니다. 나는 피부가 많이 건조해. 이런 사람들은 아보카도로 마사지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예, 굉장히 피부가 많이 촉촉해져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음식하고 지금 동격화되어 있는 게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올리브유하고 포도씨유를 느낌이 어떤 건지 알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예, 손등에다가 부어가지고 한번 발라보십시오. 예, 발라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잘 안 되고 예, 굉장히 오일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일들은요, 흡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흡수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화장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품의 품질 요소에서 사용성이라는 거 배웠죠, 그죠? 화장품은 우리가 딱 바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흡수가 한 마리 쫙 돼가지고 허옇게 발리면 안 되죠, 그죠? 한 박자 쉬고 흡수되면은 예, 소비자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성질냅니다, 진짜. 네, 성격이 엄청 급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용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바디 오일을 만약에 올리브유로 만들었어요. 뭐 올리브유 뭐 압착했는 뭐 신선한 먹어도 되는 거를 갖다가 굳이 그걸 마사지 오일로 만들어 가지고 네, 흡수가 하나도 안 되고 번들번들 거려 가지고 네, 다 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같이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흡수가 잘 되는 오일하고 혼합해서 사용하고, 또 그 양을 조금 줄여서 사용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단독으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강물성에 보시면, 강물성은 유동 파라핀, 페트롤라튬 이런 게 있는데요. 페트롤라튬은 뭐냐 하면 바세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트롤라튬 옆에다가 바세린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유동 파라핀은 뭐냐 하면, 유동 파라핀 밑에다가 여러분들은 미네랄 오일 이렇게 적어 주세요. 미네랄 오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관리샵에 가면 손을 이렇게 파라핀에 담궜다가 이렇게 툭 끄집어내면 손에 이렇게 파라핀 굳어 있는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유동 파라핀하고, 유동 파라핀은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파라핀이에요. 이런 유동 파라핀에다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쓰는 딱딱한 고체 파라핀을 조금 녹여가지고 우리가 미용실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손 담금용으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파라핀도 화장품에 많이 쓰는데요. 일반 딱딱한 파라핀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잘 돼 있는 고순도 제품들은 우리가 립스틱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파라핀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 파라핀은 우리가 파라핀을 이렇게 고체화 시켜서 불 붙이는 것도 있고요. 심지를 넣어가지고 액체 상태에서 불 붙이는 것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성격이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을 화장품에 쓰느냐 하면, 이 흡수력이 굉장히 좋죠. 흡수력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 장점과 단점을 뭐 다 얘기하라고 하면, 뭐 폐색막을 형성해서 뭐 우리가 보통 화상 입었을 때에 우리가 페트롤라튬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폐색막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형성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왜? 호흡을 못해서. 우리가 호흡은 콧구멍으로 호흡을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도 일부 약간의 호흡을 한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피부가 호흡되지 않도록 차단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동물성 오일을 설명하다 말았네요, 아까. 자, 난황유라고 하면은요, 계란 노란자에서 뽑았는 기름이고요. 밍크 오일이라고 하면 밍크의 피하 지방에서 뽑았는 겁니다. 마유라고 하면 말의 피하 지방에서 뽑았고요. 자, 스쿠알렌은 우리가 상어의 간유에서 뽑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동물성 오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스쿠알렌과 스쿠알란이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스타나수소에 보면 스쿠알렌도 있고 스쿠알란도 있어요.
자, 스쿠알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어, 간유, 스쿠알렌, 동물성 오일을 얘기하는데요. 이 스쿠알렌은 동물성 오일이면서 탄화수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쿠알렌과 동물성 오일에도 들어있고 탄화수소에도 들어있죠. 근데 이 스쿠알렌의 단점이 뭐냐면 야는 산패가 잘 돼요.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쿠알란으로, 즉 탄화수소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탄화수소화를 완전히 시킨 거를 우리가 스쿠알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천연계에 해당되는 액상 오일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됐고요. 자, 지금 밑에 보면 합성 오일에 해당되는 게 실리콘 오일, 에스터유, 그 다음에 탄화수소 오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오일을 사려고 알아보면은 이러한 동백유나 올리브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아까 흡수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을 흡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에스터화 시켜가지고 에스터 오일로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호바 에스터 오일도 나오고요. 올리브 에스터 오일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왜? 이러한 것들이 미네랄 오일만큼 흡수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거를 천연 유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떻든 천연에서 왔는 합성 오일에 해당이 돼요. 자, 실리콘 오일 종류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실리콘 오일은 시험 문제에 기존에 나왔던가요? 어떻든 안 나왔 제가 요건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근데 실리콘 오일은 저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제가 보는데요. 실리콘 오일은 종류가 여기 적힌 거 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못 외워요. 그냥 실록산, 그 다음에 사이클로메치콘은 그냥 단어 전체 다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실록산, 실록세인 이런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이클로메치콘, 무슨 메치콘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록산, 실록세인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실리콘 오일이구나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오일은 흡수력도 굉장히 좋고 발림성도 굉장히 가벼워서 우리가 색조 화장을 만들 때 많이 쓰는데요. 비비나 또는 뭐 선크림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보면 실리콘 오일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비비나 선, 파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실리콘 오일을 넣지 않고 우리가 뭐 동물성, 식물성 뭐 이러한 오일들을 쓰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산뜻하고 가볍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호호바 오일 이런 것들이 식물성 오일에 해당되는데 호호바 오일은 우리가 피지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서 일반 천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오일에 해당이 돼요. 근데 호호바 오일을 가지고 우리가 비비나 선 또는 이런 뭐 팩트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은 흡수는 빠른데 얼굴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묵직하고 산뜻한 느낌이 절대로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팔리죠. 아무리 천연이라고 강조를 해도. 화장품 회사 사장님들이 바보라서 그런 걸로 화장품을 안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만듭니다. 그래서 실리콘 오일로 만든 그러한 제품들은 굉장히 산뜻한 느낌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가벼운 그러한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실리콘 오일을 색조 화장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바로 오일 종류들이었고요. 오일 종류. 자, 유성 오일 중에서 고형화되어 있는, 고체화되어 있는 게 바로 밑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왁스 종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급 지방산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돼지기름이나 소기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으면 우리가 굽죠. 근데 굳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굳는 성분들을 따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기름, 돼지기름에서 요즘은 이 고급 지방산을 빼면은 뭐 사료집 위에는 잘 안 가져가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잘 없고요. 요즘은 팜유나 코코넛유에서 이런 고급 지방산을 많이 뺍니다. 그래서 고급 지방산의 기본은 다
코코넛류, 팜유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코코넛류와 팜유를 정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고요. 한여름이 되어도 잘 녹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먹는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급 지방산, 즉 라우릭산, 스테아르산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버리고 조금 무른 상태로 만든 게 우리가 식품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거는 화장품용으로 오고요. 물렁물렁한 거는 식품용으로 정제해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형화되어 있는 고급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 포화지방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살쪘을 때에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살도 잘 빠지지도 않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러한 고급 지방산의 특징이 뭐냐면 왜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살찌면 잘 안 빠지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일을 녹여내는 알칼리제나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는 쉽게 식혀나갈 수가 있는데 고급 지방산들은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 녹아야지만 빼내잖아요. 그죠? 녹이려면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섭취해서 먹을 때는 녹아 있었기 때문에 먹었는데 몸속에 만약에 얘가 고여있다면 얘를 빼내는 방법은 뜨겁게 녹여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뜨겁게 녹이면 어떻게 돼요? 빼내긴 빼내는데 나의 살들과 나의 핏줄은 다 익죠. 네, 삶은 돼지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지방산을 섭취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근데 사람이 먹었을 때는 위험하지만 화장품과 비누를 만들 때는 이러한 고급 지방산이 품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안정성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기름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급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고급 지방산으로 우리가 고급 알코올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 고급 알코올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유화제로 사용이 됩니다. 유화 보조제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죠. 유화 보조제로 사용되는데 그냥 유화제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로션, 크림 같은 거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유화 보조제에 해당이 됩니다. 유화제가 뭡니까? 기름을 물하고 섞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계면활성제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비누라고 했었는데요. 자, 계면활성제는 비누 중에서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4가지가 나옵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셔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계면활성제에서 음이온, 양이온, 양쪽성, 비이온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음이온은 때를 잘 빗기내는 계면활성제로 보통 세탁세제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요. 특히 식당에서 사용되는 그런 식당 전용 퐁퐁 이런 것들은 장갑 안 끼고 설거지하면 손이 다 뒤집어지죠. 섭진 걸리고. 그게 음이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음이온은 세척력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피부에는 굉장히 자극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샴푸나 바디 클렌저 만들 때 음이온을 많이 넣으면은 때도 잘 뺏기주고 참 좋은데 자극도가 너무 높아서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양이온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린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제품들이 다 양이온 계면활성제인데요. 이러한 양이온은 우리가 대부분 코팅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균제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화장품 공장에서 보면 이러한 양이온제를 가지고 마지막 헹굼을 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음이온인 세균을 흡착하기 때문에 양이온으로 우리가 살균제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양쪽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양쪽성은 pH에 따라서 음이온이 되기도 하고 양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때도 삐끼주고 피부 자극도도 낮고 나쁘게 표현하면 때 삐끼는 것도 시원찮고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양쪽성은 우리가 이 적당한 때를 벗겨주고요.
예, 그러한 세척력 자체를 적당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극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제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음이온을 많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보강해주는 원료로 우리가 양쪽성 원료를 네, 넣어서 샴푸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손세정제 뭐 이런 것들은 보면 양쪽성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자, 비이온은 이온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자극도가 제일 낮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대부분 화장품을 만들 때 많이 쓰고요. 또는 먹는 제품으로 쓰기도 해요. 우리가 그 화장품은 특히 이러한 그 비이온제를 많이 쓰는 게 로션 크림에서 우리가 계면활성제를 많이 쓰는데요. 씻어내는 게 아니고 얼굴에 발라놓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자극도가 낮은 비이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계면활성제는 뒤로 가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계면활성제는 각각의 특징과 종류를 다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해서 점도제라는 게 있는데요. 점도제라고 하는 거는 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풀. 탕수육처럼 끌쭉하게 풀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점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너 같은 이러한 액상을 우리가 점도를 주게 되면, 그게 에센스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점도를 주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는 로션 크림에서 안정성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즉 점도를 조금 더 줘서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도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알카리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카리제는 우리가 pH를 조절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즉, pH는 알카리, 산성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성은 대부분 시트릭 애시드라고 해서 우리가 구연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알카리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르기닌이라고 알고 있는 거를 화장품에서는 알지닌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지닌 또는 TEA 또는 가성가리, 가성소다 이런 것들이 다 알카리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pH 조절할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카보머를 중화시킬 때도 사용을 합니다. 카보머가 산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알카리제가 들어가게 되면 점도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도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카보머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도 알카리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색소라는 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색소는 뒤로 가면 더 자세하게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향료가 있는데요. 향료는 동물성, 식물성, 합성 이런 다양한 데서 우리가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료도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뒷부분에 가서 이것도 설명을 할게요. 그 외에는 우리가 첨가물로 사용되는 뭐 기능성 원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보존제로 해당되는 산화 보존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든 산화 방지제로 사용되는 비타민 E 또는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우리는 비타민 E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BHA, BHT 이거 두 가지는 우리가 향수에서 많이 사용돼요. 우리가 향이나 색깔이 변하지 말라고 많이 사용되는 산화 방지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세균과 진균, 곰팡이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보존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보존제도 뒤로 넘어가면 식약 처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고시되어 있는 보존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종류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죠? 그래서 화장품 종류는 어떻든 물 종류, 기름 종류, 계면활성제, 그 외에 점도제와 알카리제, 색소, 뭐 첨가물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 제일 많이 했는 게 지금 유성원료에서 설명을 좀 많이 했었죠, 그죠? 유성원료의 분류는 여기에서 보고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종류는 뒷부분에서 보셔도 되지만 분류는 천연과 합성이 있고 천연에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합성에는 실리콘, 에스터, 탄화수소가 있다라는 거. 네, 시험 문제 단골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 원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화장품에서 국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료, 물에 해당되는 수성 원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성 원료는 물에 녹는 특성을 가진 친수성기라는 유식한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제수, 에탄올, 글리세린, 폴리올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수성 원료는요. 용제, 수렴제, 보존제, 가용화제, 보습제, 동결방지제 이런 식으로 사용돼요. 여기에서 동결방지제로 사용되는 거는 폴리올유예요. 폴리올유는 안 얼어요. 우리가 화장품에서 보면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유통 과정상 우리가 그 실험할 때 보면 뜨거운 냉탕 갔다가 뜨거운 데 갔다가 뭐 왔다 갔다 그리는 게 있었죠. 그죠? 네, 그러한 실험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유통 과정상 우리가 한겨울에는 얼 수도 있고 실내에 가면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반복하면 화장품이 썩어버리죠. 그죠? 분리가 일어나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얼지 않도록 우리가 동결 방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품에 물만 집어넣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올유를 꼭 넣습니다.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결 방지제로 사용되는 것은 폴리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에탄올 같은 경우는 모공을 줄여주는 수렴의 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스트리젠트라는 토너는 보면은 항상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는 토너였었죠. 요즘 남자들 토너에 보면 목욕탕 냄새 나는 토너, 거기에 보면은 애프터 세이브에 그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수렴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넣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균의 개념으로 넣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코올은 살균을 하잖아요. 그런 기능을. 그리고 알코올은 보존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물속에 녹여주는 가용화의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제수라는 게 나왔네요. 자, 우리 수성 원료까지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두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제수라고 사용되는 게 영어로는 water라고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너, 로션, 크림 등 화장품 제조에서 가장 많은 원료를 차지한다. 제가 아까 국물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게 바로 정제수에 해당이 된다. 모든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정제수에 해당이 돼요. 자, 피부 보습의 기초 원료로 사용됩니다. 즉, 물의 보습. 물의 보습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나중에 실기 연습하실 때 보면은요, 물에다가 점도제만 넣어가지고 살짝 그 탕수육처럼 살짝만 점도제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사람들이 오 촉촉해 이런 말을 써요. 촉촉하긴 개코나 물인데 촉촉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의 보습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목욕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죠. 그죠? 그래서 피부 보습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물입니다. 자, 눈화장용과 색조 화장용 제품류 중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에 물은 사용됩니다. 즉, 오일로만 된 화장품에는 우리가 쓰지 않고, 그 다음에 파우더 제품에도 사용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증기 정류법으로 생산되는 정류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류수도 우리는 정제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수기 필터처럼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나왔는 그러한 물들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이온 교환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하여 즉 정수기 필터 이렇게 밑에다가 적어 놓으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제한 이온 교환수를 그 다음에 자외선 램프를 살균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필터를 통해서 나왔는 물은 그 수도관 안에 자외선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램프를 통과를 해서 물통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시중에 정제수라고 치시면은 정류수도 팔고 있고요. 이온 교환수라고 해서 필터링을 해서 나왔는 것들도 팔고 있어요. 이런 필터링 나온 것도 다 자외선 램프를 거쳐서 우리는 살균을 했는 거를 화장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pH를 유지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 물이 세균에 오염되었거나 물에 함유된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이온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금속 비누 반응을 일으켜서 모공을 막거나 모발을 끈적이게 하거나 또는 화장품을 분리시켜서 안정성을 떨어지게 하고 유해 화장품으로 판명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물에 보면 미네랄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미네랄 성분에는 우리가 금속 이온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금속 이온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속 이온은 알카리와 만나게 되면 금속 비누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금속 비누로 반응했는 거를 우리가 시중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금속 비누 이꼬르 일명 물때 비누때 물때라고 부르죠. 물때 우리가 비누로 목욕을 하거나 또는 빨래 비누로 빨래를 하면 이 세면덕 겉에 이렇게 물때인지 이상한 끈적끈적한 게 붙잖아요. 그죠? 그게 잘 씻어지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은 다 구연산, 산성으로 되어 있는 산성제를 식초 이런 것들을 발라가지고 씻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금속 비누에 해당이 되는데요. 화장품도 이러한 금속 비누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미네랄을 완전히 제거했는 정류수나 정제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제수 안에는 우리가 금속 이온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면 금속 비누가 잘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그래도 화장품에는 이러한 금속 비누가 생기지 않는 금속 이온 봉쇄제라는 것을 넣습니다. 금속이온 봉쇄제를 화장품에 꼭 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화장품 원료에 이러한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고 또 이러한 미네랄 성분 안에는 금속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 때문에 금속 비누가 형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금속 비누가 이러한 물때들이 만약에 세면대에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을 틀어막는다라고 생각하면 모공을 틀어막아 가지고 씻으면 잘 나오지도 않겠죠. 그죠? 나오지도 않아 가지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품 만들 때 금속 이온 봉쇄제라는 것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제수를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수돗물을 받아서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이 금속 비누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화장품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누 만들 때 보면 비누를 굳이 그 정제수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부 사람들이 수돗물로 써도 이상 없어 이런 식으로 수돗물 막 쓰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죠? 그러면 금속 비누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누 만들 때 보면 거기에도 우리가 금속 이온 봉쇄제를 넣어주는데요. 안 넣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죠? 넣어주면은 비누 때도 덜 생기고 여러분들이 물비누 만들 때 특히 샴푸나 바디 클렌저 또는 퐁퐁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는데요. 그 퐁퐁은 물론 화장품은 아니지만 그런 데다가 금속이온 봉쇄제를 넣게 되면 물때가 덜 형성되고 좋습니다. 화장품 그 제품의 품질도 더 뛰어나고 안정성도 더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 꽃수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21년도 그 책에는 제가 플로랄 워터라고 영어를 그대로 적어놨는데 우리가 그 한글명으로는 그냥 꽃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수는 우리가 식물의 향기로운 꽃이라든지 잎, 줄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팔팔 끓여가지고 수증기 정류를 해요. 수증기 정류를 해서 나오는 기름이 바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위에 둥둥 뜨고 그 다음에 물은 밑에 똑똑 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냉각을 시켰을 때 생기는 거죠. 그죠? 정류돼서 나오는 김을 냉각시키면 오일과 물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나온 물을 우리는 하이드로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정확한 화장품 표준 명칭은 그냥 꽃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꽃수는 장미꽃수, 라벤더 꽃수, 로즈마리 잎수, 캐모마일 꽃수 이런 게 존재하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든 표준 명칭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 장미 플로럴 워터가 아니고요. 장미꽃수, 라벤더 꽃수 이게 다 표준 명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이라고 있는데요. 에탄올은 에틸 알코올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줄였는 게 바로 에탄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화장품 표준 명칭에서는 알코올이라고 적지 않고 에탄올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서 향수의 이 냄새가 빨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발향의 목적으로 우리가 에탄올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로에 겔 같은 경우에는 진정작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부에 열을 빨리 빼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에탄올이 빨리 증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한 느낌이 난다든지 또는 열감을 빨리 빼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탄올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화장품에 많이 넣게 되면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로에 겔에는 대부분 5% 미만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청량감을 나타낼 때 시원한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에탄올을 첨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향이나 소량의 오일을 가용화를 시켜서 물에 넣어주는 가용화제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소독제나 살균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공을 쪼아주는 수렴제로 넘버1이라고 그랬죠. 제가 에탄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팅처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허브를 사랑하시는 분들 보면 인삼을 술 담듯이 허브를 술을 담아가지고 그걸 화장품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허브를 가지고 술을 담으면 네 그게 바로 수렴제로 많이 사용되는 첨가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너 같은 거 만들 때 허브로 담은 술을 약간 넣어서 사용하면 천연 아스트리젠트로 탄생을 하게 되죠. 열심히 또 적고 계시죠. 자, 네일 제품에서 가용화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점도 감소제, 점도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점도 감소제는 여러분들이 왜 그 손 소독 젤 보면은 알로에 젤 보던만큼 빡빡하지가 않고 좀 헐렁하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에탄올은 점도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알콜로 소독제를 만들 때 보면 잘 못 만들어요. 자꾸 물돼 버리죠, 그죠? 점도 감소제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유화가 좀 잘 되도록 유화를 보조시켜주거나 안정제 또는 기포 방지제, 기포가 많은데 에탄올을 뿌리거나 에탄올을 넣어주면은 기포가 좀 빨리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추출물의 용매제 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물 추출물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용매로 사용되는 게 대부분 에탄올이나 또는 폴리올유를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에탄올이나 폴리올유는 기름 성분이나 또는 수용성 성분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탄올은 기름하고도 잘 섞이고 물하고도 잘 섞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출물의 용매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탄올은 제조법에 따라서 발효법과 화학합성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발효법에 의한 에탄올은 우리가 그 술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술 중에서 보면은 발효술이 있고 그 다음에 합성술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발효법에 의한 에탄올은 대부분 우리가 곡류를 발효시켜서 많이 나오죠, 그죠? 곡류를 발효시켰기 때문에 술의 원료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술에 사용하는 원료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코올의 그 에탄올의 표기법에 보면 변성 에탄올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술을 만약에 화장품 원료로 쓴다. 그러면 시중에 나왔을 때에 술은 주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정부에서 가져가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화장품 원료로 갖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주세를 낼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싸게 쓸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나 또 나쁜 놈들이 술로 만들어서 팔까 싶어서 이 술에다가 이 변성제를 넣어서 쓴맛이 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쓴맛이 나도록 만들어 놓고 화장품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나오는 변성 에탄올도 있어요.
자, 석유에서 얻은 에틸렌에 물을 화학 반응시켜서 얻는 게 바로 합성 에탄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 폴리올류가 있는데요. 자, 폴리올은 분자 내에 하이드록시기를, OH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하이드록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기를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다가알코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영하의 온도에서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폴리올류에 해당이 되고요. 보존제의 보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출물 종류에 보면 대부분 부틸렌글라이콜이나 프로필렌글라이콜로 추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얘 자체가 보존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제형의 조절제 그리고 용제 및 보습제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제형의 조절제라고 하면 제형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점도라든지 아니면 빡빡한 정도 이런 것들을 보통 조절할 때 많이 쓰는데요. 저는 흔히 러브젤 만들 때 저는 많이 씁니다. 네, 제형을 조절할 때. 그 다음에 용제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약간의 보존제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의 기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것들을 녹여서 넣을 때에 우리가 알코올이나 또는 폴리올류에다가 녹여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뭐 약간의 향을 녹여서 쓸 때도 쓰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녹이기 위한 보조제의 국물로 사용되는 게 우리가 용제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보습제로 사용된다. 즉 폴리올류는 다 보습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폴리올류에는 원투핵산 다이올도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원투핵산 다이올은 보습제로는 사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 이상 썼을 때 피부 자극도를 주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보존제의 보조 역할제로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보면 폴리올류에 원투핵산 다이올이 있는데 보습제로 사용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맞나요? 틀렸나요? 라고 묻는데요.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투핵산 다이올은 폴리올류에 해당되고 보습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긴 해요. 보습의 기능도 약간의 가지고 있고 보존제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폴리올 종류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그죠?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 프로필렌글라이콜, 폴리에틸렌글라이콜 무슨 글라이콜이라고 들어가면 무조건 폴리올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구질구질하게 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솔비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아주 싹하게 나왔습니다. 2가 알콜, 3가 알콜, 6가 알콜을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6가 알콜, 솔비톨에 해당되는 게 시험 문제 정답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든 글라이콜이라고 빠지는 것들은 다 2가 알콜이고 글리세린은 3가 그리고 솔비톨은 6가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퐁당했으니까 5회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 수용성 원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장품 원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와 그리고 수용성 원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정도로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외우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